일본 재무성의 야노 재무상이 지난 10월 문예 춘추에 일본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놓였는지를 기고하면서 일본의 재정 상황은 재차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경계 경보를 울린 것이어서 일본 내 파장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로 2달 전 일이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본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오히려 지난달 12월 20일에 추경 예산을 35조 9,895억엔으로 늘렸습니다. 일본의 2021년 새 수입이 당초 57조 4천억엔 정도로 전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새 수입의 62.7%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원칙도 없이 대책도 없이 자포자기 상태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일본에 임박했다고 생각되는 위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언급하고 있는 시기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원인이 다릅니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물건이나 서비스 수급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자본 잠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중앙은행의 자본 잠식은 재앙을 부르는 것과 같아서 디플레이션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파탄 나면서 일어납니다.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은 간단하다. 중앙은행이 신용을 잃으면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신용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채무 초과입니다. 민간은행으로 말하면 재정이 파탄나 도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통화는 국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앙은행이 건전하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성립할 때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중앙은행이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면 발행되는 통화는 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독일은 재무 상태가 심각해진 라이히스 뱅크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건전한 재무 상태의 분데스 방크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신중앙은행 설립 전후로 독일의 국력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건전한 통화를 가진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독일과 같은 상황이 일본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채무 초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에서 0.25%에서 2.25에서 2.5%로 금리 인상을 여러 번에 걸쳐 실시했지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도 자본 잠식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로금리 근처에 머물렀던 2015년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손순이익은 999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일본은행의 2020년도 세전 순이익은 1조 4,529억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일본은행보다 10배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C19로 인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재무제표가 부풀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기준 FRB의 보유 자산은 8조 달러였습니다. 일본은행은 724조엔이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중앙은행의 수익력 차이는 자산 규모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유 채권의 이율 차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일본 중앙은행이 FRB와 비슷한 규모의 재무 제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부채는 발행은행권과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 두고 있는 당좌 예금입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은행이 얼마나 많은 돈을 뿌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빠르게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일본은행의 이익 약 1조 4,529억엔 가운데 절반인 7,275억엔이 주식 운용에 따른 이익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운용이익이 많아질 때도 있고 손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영향으로 주가까지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본은행은 그야말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금리 인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15년 0.0에서 0.25%에서 2018년 2.25에서 2.5%까지 금리가 올랐을 당시 FRB는 민간 금융기관이 맡긴 당좌 예금에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FRB가 감당해야 할 지급이자는 2015년 72억 달러에서 2018년에 43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FRB의 순이익도 2015년에 1064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692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만약 FRB가 금리 인상을 추가로 계속했다면 손이익은 손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FRB의 예에서 보듯이 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중앙은행의 이익은 급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수익은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FRB 순이익의 10분의 1 정도인 1조 4,529억엔에 불과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 주식 운용에 따른 이익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 잔고가 2021년 9월 말 기준 541조엔이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금리가 1% 올라갈 때마다 5조 4,100억엔이 발생하게 됩니다. FRB와 달리 일본은행은 조금이라도 정책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순이익은 바로 손실로 변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행의 자본금은 1억엔 밖에 없고 충당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도 10조 3천억엔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채무 초과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지난 12월 15일 FRB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겠다고 결정하면서 2022년의 금리 인상 전망을 1회에서 3회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도 지난해 금리를 2차례 올리면서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경쟁에서 일본은행만 밀리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와의 금리차 확대로 엔화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일본이 수입하는 제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을 때 일본은행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본은행은 쉽게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외국 자본은 G7 국가라 하더라도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파산한다는 전제하에 과잉 손실을 막기 위해 거래액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채무 초과가 되면 외국 자본은 빠르게 거래 한도를 축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일본은행에 있는 당좌 예금 계좌를 폐쇄할 것입니다. 민간은행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은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 당좌 예금 계좌는 엔과 관련된 모든 은행 간 거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계정이며 외국 자본이 이 계좌를 폐쇄하게 되면 일본인들은 엔을 팔아 달러를 구입하는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달러로 바꿀 수 없게 되는 통화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는 1조 4,057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투입해 원유 및 식자재 등을 확보하면서 자국민의 생존을 도모할 것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F도 구호에 나서 주겠지만 연금 및 건강보험 등 기타 과감한 세출 삭감이 전제가 되면서 일본인들의 생활 수준은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일본인들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로 회수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정 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재산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충분히 흡수하고 난 뒤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해 신용을 회복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정부는 재정 파탄으로 빚이 없어진 깨끗한 일본을 일본 젊은이들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는 현재의 일본은행이 과연 새로운 중앙은행으로 재탄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